자, 이 건은, 아까 이제 좀 전에 그 아버지한테 30억 원을 빌려서 4.6 이자를 주고 투자하는 분 건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진행했냐면 신청을 했는데 개인회생이 들어왔어요. 경매 취하자금을 해서 대출했는데 개인회생이 들어왔는데 결국은 별채권 실행해서 돈을 다 받았던 내용이고요. 여기 이따가 이제 중도상환 수수료 받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른 대부업체는 아니고 이쪽 대부업체만 얘기해요. 이쪽 대부업체.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할 때 그걸 확인해 보셔야 돼요. 어떤 확인했냐면은 여기는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한 게 명확히 투자 협약서에 돼 있어요. 2개월 이내에는 2%를 돌려주고 3개월 이내에는 1% 돌려주고 만약에 중도상환 수수료 2%는 투자자가 돌려받는다라고 돼 있고 원금 손실이 날 경우에 원금에 대해서 투자자 50%, 대부중개 50% 책임지겠다고 써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어요. 금융기관은 금리가 저렴하기 때문에 슬라이드 방식으로 사용기간이 아닌 잔존기간으로 하게 돼 있어요. 잔존기간. 이렇게. 근데 대부업체는 금리가 비싸기 때문에 사용기간으로 해요. 사용기간. 이게 대부업법 표준거래약관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업체의 그 액자로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어요. 중도상환 수수료에 관한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부사업은 사용기간. 예를 들어 1년 사용하고 갚는다. 만약에 2달 이내에 갚았다. 그럼 1억 원 곱하기 365분의 60일 곱하기 중도상환 수수료 2%. 은행에서는 1억 원 곱하기 365일분의 60일을 차감한 305일 곱하기 중도상환 수수료 2%. 대부업은 금리가 높기 때문에 월 2%, 연 24%를 넘으면 안 돼요. 원칙만 일단 얘기하고. 이렇게 가끔 전세권 설정하고 나가는 거는 취우선 면제금을 배제하기 위한 거다. 이것도 투자했던 건들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은행 이자가 연체 이자가 현재 금리 플러스 3% 이상 못 받아요. 최고 이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여러분 NPL 그 플러스 투자법에서는 이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현재 금리가 우리가 아파트 2.6이거든요. 2.6에 3 더하면 5.6 이상 못 받아요. 연체 이자를. 과거에는 15% 19.5 아까 신청했는데 근데 1순위가 만약에 19.5 받아가는 금리보다는 현재 5.6 이상 못 받아가니까 후순위가 안전한 거죠. 그런 부분은 약정금리 플러스 3%의 후순위권에 매력이 있다. 그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경매 신청할 때는 채권 취고이자로 신청해도 경매 계장들을 사법고자관은 모른다. 3% 인하됐다라는 내용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뭐 넷째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NPL로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금리가 은행 채권을 매입을 하면 그래도 승산이 있어요. 13%면은 3을 더하면 16%까지는. 개인회생이 이따가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여기에 그 내용이 있어요. 개인회생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만 거기에 이제 약정금리 조정이 들어가요. 현재 민법에 의한 4.5, 4.6 이상 못 받게 되어 있는 거고 대부업은 빠져있다라는 그런 공문이에요. 대부업은 여전히 별채권으로 저당권 실행한다. 주담부 별채권, 부담부 별채권. 자, 근저당을 이전해서 가져와도 되지만 질권 설정해도 된다, 이렇게. 자, 이 사람이 근저당 설정을 제가 질권 설정하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배당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부사업자 없이 안전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국수지방서 안납증명서. 이 내용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자, 지금은 P2P 회사가 잘 나가다가 망했어요. 피해자도 많이 생겼어요. P2P. 쏟으셨는데. 저한테 NPL 채권 좀 팔아달라고 수도 없이 많은 전화가 오고 했는데, 투자한 물건들을 보니까 저기 공장이라든지 중소형 상가라든지 아파트형 상가 이런 데. 우리 경매에서 연체 비율이 높은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공장, 임야, 아파트 상가, PF 대출. 다 거기에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여기는 플랫폼을 해서 광고가 많이 들어요, 광고. 근데 여기는 특이한 게 있었어요. 이 대표가 논문을 잘 쓰는지 국가에 논문에 당선이 돼서 한 3천만 원인가를 논문 저기로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P2P사의 운영 체계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돼요. 3천만 원 가지고 광고비 얼마 들어가고 광고비가 50% 이상 들어가는 게 P2P예요. 여러분들이 P2P를 플랫폼을 만들 수만 있다면은 그 돈을 갖다가 대부로 운영해도 수익금 상당하죠. 상조이사라든지 군인공제 이런 데 찾지 않더라도. 자, 이게 P2P에서 가져온 것들이에요. 이거 팔아달라고 해서 이거 P2P에서 투자한 건들. 중소형 상가, 자동차 용품 이런 걸 왜 합니까? 그러니까 망하니까 지금 다 피해자들이 많이 양상이 되어 있죠. 여기 소딧에서는 지금 15% 받았네요. 15%. 여기는 2순위로 5.5 대체해주고 경기도 고양에 있는 대화전 공담 잡고 나간 거. 자, 이 건은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템코 파이낸셜 대부가 상상인 저축은행, 상상인이 상상인 플러스 상상인 저축은행, 그 다음에 공평저축은행을 다 인수해가지고, 상상인 플러스 그 회장님이 좀 젊은 회장인데 주식의 대가래, 주식. 주식 전문가에서 이제 인수를 다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들은 다 주식 주주로 형성이 돼 있어요.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까 이제 BNK 같은 경우도 캐피탈사기 때문에 수신행위를 하지 않아요. 예금을 받지는 않아요. 근데 부산은행의 계열사의 BNK니까 그 자산 중에 뭐 3%를 떼서 근저당권 질권대출을 만들고 뭐 이렇게 PF대출을 만든 거예요. 여기도 상상인 플러스에서 템코 파이낸셜 대부가 연체되어 있는 채권을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1순위가 현대캐피탈, 우리은행, 뭐 국민은행 있잖아요. 2순위 채권을 전부 다 양도해 왔어요. 수수료 없이 연체 쌓인 것도 다 가져오고. 그래서 이 상상인 플러스에서는 연체가 발생하면은 예금 유치하는 것보다 차라리 대출금을 떨어내서 그 자금을 회수하는 게 낫다고 해서 이걸 팔아낸다. 그럼 상상인 플러스에서 여러분 채권 가져올 수 있는데 수수료 없이 P2P에서도 가져올 수가 있고.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수료 없이 가져오는 거, 물건 만드는 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걸 가져와서 제가 대출을 해줬어요. 이 대출을 지금 대출금 잔액이 3,000, 4,700, 1,900, 5,200이잖아요. 이게 90% 대출해주면 얼마예요? 1,000만 원에 90% 대출이면 얼마예요? 900만 원이잖아요. 900만 원 채권서류 하나 꿈이냐 9억짜리 하나 서류 꿈이냐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전체 담보 잡고 대출해줬어요. 이 2억 8,200을 여기에 90% 대출 잡았어요. 8건 담보로 잡고 근저당권 질권대출. 제가 질권대출 해줬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기 보면은 효성 AMC가 또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저한테 의뢰를 했길래 제가 대출했어요. 이렇게. 국세지방서 안납주에서 다 가져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거는 NPL은 경매 신청 뒤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될 때 연체가 되고 경매 기입 등기되기 때문에 충당금 10에서 20%를 해야 돼요. NPL 대출도 10%를 충당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GPL 정상 채권이니까 충당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지금 금융기관들이 다 뛰어드는 거죠. 이 서류는 대부업체에서 다 해주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대부업을 하려면 자서받는 서류도 받아야 돼요. 아니면은 기존 대부업체 찾아다니면서 자사를 어떻게 받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서류 도장 찍는 거. 여기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여기다가 금액 입력해놓고. 자, 이 서류는 23기에 올려놨어요. 아래 한글로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아서 쭉 쓰면 돼요. 자, 대표준거래 약관에 들어가 있는 거. 자, 표준 약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대부업을 함에 있어서는. 자, 설정계약서. 여러분들 도장 찍고 여기 채권채무자 인감도장 찍어요. 여러분은 조립식 도장 파도 돼요. 그 다음에 부동산 목록, 이자율, 채권 최고액. 위임장은 법무사용. 근저당권자, 채권 최고액. 등기의 목적, 채권 최고액, 채무자 인적사항에 들어가죠. 확인서, 본인이 살고 있다, 본인 다른 사람이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유동화시키기 위해서 근저당권 질권대출 받기 위해 서류를 받아놓습니다. 확약서는
2달 이상 이자 안 들어올 때 기한의 상실돼서 연체 이자 받겠다라는 거고, 여기는 기한의 상실 조건을 줬어요. 일주일 이상 연락 두절될 때. 전체에 제가 말씀드렸던 금융기관의 기한의 상실 조건은 대부거래 표준약관, 대출거래 표준약관 7조 2항에 다 있어요. 압류, 가압류, 개인회생 파산 이렇게 될 때 기한의 상실된다. 경매 기입 등기될 때. 근데 여기는 이것도 넣었어요. 연락 두절될 때 기한 상실됐겠다. 세게 넣습니다. 그 다음에 대입변제, 1순위 대입변제 하기 위해서 어디다 계좌 입금시켜라. 그 다음에 확약서 아까 내용 있던 거고, 그 다음에 이 서류를 채무자한테 보내고 확인해보고 이따 이상이 없을 때 기타 필요 서류를 받는 거죠. 자, 제가 전주에 투자했던 건이라고 했어요. 1순위 담보 잡고 제가 대출했어요. 1순위. 운이 안 좋은지 뭐 내가 이걸 여러분에게 설명하라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내 때에서 딱 동시진행에 막혔어요. 내 때에서 감사에 걸려서. 동시진행 열려 있었거든요. 이거 저번 주에 하기 전까지. 그래서 브릿지 자금을 썼어요, 제가. 등기가 어떻게 났는지 여러분에게 보내주려고 가져왔어요, 제가. 자, 이 사람은 채무자 월 수입 2천만 원, 역세권 청도 신도시 1순위 5억 8천을 대출 잡고 1순위로 대출해달래요. 자, 상위 평균가가 7억 1천이고 지금은 7억 5천이 넘는데 1순위 아파트 담보 잡고 5억 8천을 빌려달래요. 송도 더샵 엑스포에. 자, 금리는 18%를 약정을 했어요. 중도상환 수수는 3%. 대출을 5억 2천을 받았습니다. 5억 2천. 내가 실제 투자한 돈은 5억 8천에서 5억 2,200을 뺀 7,800만 원. 5,800만 원. 10%죠. 딱 10%. 동시진행이 열렸다면 5억 2,200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나는 근저당권 설정, 이 동시진행 해주는 데는 당일날 근저당권부 질권 설정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안 됐기 때문에 브릿지 자금을 활용한 거예요, 저는. 안 됐기 때문에. 브릿지 자금은 아까 그 금리를 그대로 15일 동안 주고 나는 이 사람한테 이자 받은 것 뿐이고 수수료는 없어요. 오히려 어떤 분들은 브릿지 자금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브릿지 자금 수수료가 없잖아요. 이자가 잘 들어오잖아요. 연체가 발생할 수도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죠, 그거는. 수익률이, 자, 이래 보니까 동시진행 할 때 수익률이 내가 실제 5,800만 원 투자하고 월 390만 원 나와요. 브릿지를 일으키지 않을 때는 14%. 자, 근데 동시진행 유동할 때 단점을 얘기했어요, 단점. 채무자가 이자 안 낼 때 내가 이자를 내야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경매 기입 등기되면은 내가 4억 5천, 5억 2,200을 갚아야 되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1순위니까 경매 넣고 안 넣고는 내 맘이죠. 5개월 이자 안 들어올 때 타 업체, 대부 사업자에 파는 거죠, 나는. 수수료까지 받아가면서. 자, 물건 하나 드릴게 수수료 2%만 주세요. 자, 5억 8천 넘기고 나는 수수료 2% 받고. 그리고 이거는 그다 넘겨서 원금과 이자 다 받고. 그럼 그쪽에서 경매 들어가든지 말든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P2P 사는 돈이 많아요. 자기 돈이 아닌. 얼마든지 이걸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당일날 동시진행 있죠. 6월 29, 6월 29. 당일날 내 돈 들어간 거는 10%밖에 안 들어갔어요. 2020년 6월 29일 날 299115, 299116 당일날 들어갔기 때문에 번호가 바로 차이가 나는 거죠. 근저당권 설정, 근저당권 질권. 근데 저도 이제 인간인지라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돈 빌려준 사람이 잘 아는 사람이야. 내가 돈 나오는지 아니까 질권 설정 안 하면 안 될까? 비용 들어가는데 한 8, 90만 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원칙이라는 게 있으니까. 자, 이것도 4월 10날 동시진행. 여기는 어딜까요? 제가 해준 거예요. 한국 퀵대부.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 퀵대부에 동시진행 해준다. 동시진행 했는데 한국 퀵대부는 금리가 높다고 그래서 13%. 본인 서류 받은 거. 자, 이거를 한번, 이걸 여러분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대부거래 표준 약관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대부업에 관한 용어, 계약의 성립 조건, 그 다음에 비용 부담, 이자 연체율에 관한 거, 이자율 등의 제한. 여기 보면 8조 1항 2항에서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그 이상 대통령법이 시행되어 있는 이상 돈을 못 받는다. 기한의 상실 사유, 여기 압류, 채무 불이행 등점, 이런 도피 이런 파산 신청했을 때 기한의 상실 사유가 있다라는 거. 23기에 올려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이 대부 사업자 되고 앞으로 대부에서 질권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90%. 금리 몇 프로인지는 여러분이 확인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대부 사업자 없이 다른 대부 사업자 근저당 설정하고 8-1에 질권 설정하고 투자합니다. 안전장치로. 이 설정 계약서 따로 나오고 질권 설정 계약서 따로 나와요. 이 두 개 원본을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안전하죠. 그럼 근저당권 말소, 질권 설정 말소 두 개가 다 이루어져야. 그러니까 질권 설정하고 투자해도 안전하다고 밀어보시면 되고, 아까 배당표에서 질권자 우선 배당받는 거 보여줬죠? 자, 이거는 안산 건데 제가 이것도 1순위 투자했다고 그랬죠, 1순위. 그래서 일단 대출을 제가 했어요. 하고 사건 처리 중이죠. 근질권 설정 중이에요, 지금. 유동화 시키려고. 나오면은 그때 바로 대출이 나올 거예요. 자, 이 건도 제가 투자한 건인데, 이것도 근저당권 이전으로 투자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자, 채무자 직원 10명, 매출액 5억, 미용실 운영, 1억 5천을 빌려달래요. 월 220만 원 주고 금리는 19%. 현재 22% 쓰고 있는데 19% 대환하는 거예요. 수수료 없어요. 근저당권만 이전해서 여러분이 가져가면 돼요. 부산 물건이고요. 광주 물건이고, 광주광역시 남구 분대인데, 남편도 미용사고, 부인도 미용사예요. 이거는 하실 분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은, 이걸 근저당 이전해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돼요. 자, 여러분이 GPL 투자를 했는데 개인회생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가압류가 먼저 들어왔어요. 이게 그 건이에요. 가압류가 하루 먼저 들어왔어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초창기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설마 뭐 가압류가 들어오겠어 하고 바로 근저당 접수했는데 가압류가 하루 먼저 들어와 있었어요. 자, 여러분이 근저당 설정, 개인 투자자 질권 설정 이렇게. 자, 이 개인회생 신청이 들어왔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개인회생 부서에서 일을 안 해서 여기 보면은 경매 신청이 들어간 거죠. 여기 보면은. 자, 이게 지금 쌓여있는 이자가 1,300만 원, 2,300이 쌓여있어요. 2,300. 개인회생 때문에. 아직도 채권 취구액 범위 내는 돈이 얼마가 남았냐면은 배당도 한 10개월치 분량의 이자가 남아있어요. 자, 이걸 여러분이 투자를 하면은 수수료 없어요. 단지 이 사람은 원금 6,500 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자가 2,300 쌓여있는데 자기 1,000만 원만 달래요. 그럼 여러분은 1,300만 원 세이브 상태에서 이걸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배당받을 때까지 6,500 받고 개인회생이 끝나면은 결제권으로 저당권 진행되고 있으니 자동 저당 진행되니까 여러분들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건도 수수료 없이 근저당 이전해서 가져올 수 있는 건이에요. 자, 아까 그 건 한번 보세요. 자, 이 건은 이제 아까 아버지한테 30억을 빌려서 4.65 사람이 투자를 했는데 이게 개인회생이 들어왔어요. 자, 여기 보면은 뭐 낙찰 예상가하고 예상 배당표까지 작성했으니까 안전하다고 하고 투자를 했어요. 더군다나 물건이 어디 물건이냐면 가양구 한강 조망권이 있는 취구의 유적지였는데 개인회생이 들어오니까 바로 집행정지가 됐어요. 이 돈 얼마 빌려줬을까? 이 사람 얼마? 자, 이 사람이 이자 안 들어서 경매 신청을 했는데 채권 청구액이 8,600이네요. 이 얼마 빌려줬을까요? 1억 2천 설정하고. 네?
120을 1억 2천을 150으로 나누면 얼마죠? 8천만 원 빌려주고 지금 이걸로 경매 신청을 한 거예요. 이자 600만 원 밀리한테 가지고. 저는 이 대부업체의 농단이라고 봐요. 이자 3개월만 안 들어오면 경매 들어가라는 거예요. 금융기관도 최소 5개월은 기다려주거든요. 그 다음에 6개월 안 들어올 때 전화 안 받으면 직접 찾아가서 만나봐요. 왜 이자를 못 내는지. 여전히 3개월만 뒤에 무조건 경매 들어가는 거예요. 3개월. 그럼 이 사람 어려운 사람 더 어렵게 만들잖아요. 적어도 6개월 기다려보고 6개월째 기다려서 인근이라면 찾아보면 좋죠. 찾아가서 면담을 해봐야죠, 여러분들이. 남편은 뭐 하는지, 본인은 뭐 하는지, 가족들은 뭐 하는지, 이자를 왜 못 내는지, 언제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지 기다려야 돼요. 법무사 수수료 받아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나는. 보정서 명령 다 됐어요. 근데 2017년 1월 17일 취하가 됐네요. 이 사람이 경매 개인회생 기간이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개인회생 신청할 때 변제 계획서를 해야 돼요. 내 소득이 300만 원 중에 생활비가 200만 원이고 100만 원 가지고 총 채무를 나눠서 5년, 60개월 동안 내면 나머지 90%는 빚을 탕감을 해줘요, 국가가. 그리고 또 신용 회복도 되고. 근데 그거 다 뒤고 경매 신청이 속행을 하려고 했더니 이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제가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좀 살려달라고. 이자 좀 탕감해달라고. 이 사람은 땡큐죠. 채권 최고액도 150% 설정했는데 120이 아니라. 개인회생 때문에 연체이자 다 받아요. 제가 과거에 MPL 강의할 때는 이랬어요. 연체이자를 많이 받기 위해 경매 기일, 연장, 변경, 개인회생 신청, 경매 취하, 재경매. 이래 연체가 늘어나잖아요. 채권책이 남으니까. 지금 취하해서 원금이자를 다 받았다. 근데 여기 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대부에서 돈을 뺐어. 이때는 대부 사업자 없이 개인 설정을 해줬어요. 이때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은 개인으로 안 하고 다 법인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5천이 또 들어왔어요. 개인 설정이. 같은 이시에요. 채무자하고. 채무를 과다하게 만들고 개인회생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개인회생 신청 들어와서 채권 요청을 하면은 개인회생 반대한다고 제출하셔야 돼요. 나는 반대한다. 이 사람이 채무 면탈의 목적으로 지금 개인회생 신청한 거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을 하셔야 돼요. 이 이후에 아파트 가격이 1억이 올랐어요. 이 아파트가. 지금은 더 올랐겠죠. 여러분이 자사할 때 안 가기 때문에 채무자, 근저당권 설정자, 아파트 소유자는 이렇게 인감도장을 찍지만 여러분이 현장에 없어요. 여기 공란으로 놔둬요. 이게 공란으로 여러분 도장 찍으면 돼요. 조립식 도장으로 판 거잖아요, 지금. 부동산 목록 8천만 원에 24%. 집행정지, 개인회생, 경매 취하서 제출. 8천에 150% 1억 2천 설정을 했어요. 개인회생에 들어올 걸 대비해서. 왜냐하면 1년, 2년이 끌 수도 있으니까. 연체이자 다 받아야 되니까. 자, 1순위, 3순위 또 들어왔어요. 이게. 자, 지금 감정가 아파트 시세가 3억 6천 3백 1억 8천, 3억 5천, 4억 5천이래, 4억 5천. 이 중에 3천만 원 세입자가 들어오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죠. 가짜인데 이 세입자 월세 보증을 받겠다고 배당 신청을 했어요. 근데 경매 사법보좌관이 배당을 해줬어요. 이런 걸 배제시켰어야 되는데. 왜? 이의 제기가 안 들어오니까. 신용회복위원회에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이 아파트 담보대출 받았는데 4천짜리 하나하고 추가로 800을 또 받아 4,800만 원. 그걸 못 내겠다고 지금 개인회생 신청을 했어요. 자, 2020년 7월 7일까지 채권 의견 신고서를 위원으로 제출해 주세요. 반대죠, 반대. 채무 면탈의 목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 이건 국가의 손해예요, 손해. 개인회생 절차.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 가면 다 있어요. 변제. 총 걸리는 기간은 6개월. 그래서 8개월. 개인회생 재단에서는 별채권, 개인회생 채권자의 우선하에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별채권이라고 한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 위 담보물권. 자, 여러분은 근저당권자이면서 질권자일 수가 있어요. 전세권자이고.
저당권 실행해서 별채권을 받을 수가 있다. 준 별채권. 별채권 414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자, 이 물건은 지금 살아있는 물건이에요. 여러분이 투자할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이 물건을 가져왔냐. 여러분 투자하고 투자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채무자는 보험이사의 FC라고 옛날에 보험 설계사라고 했는데 보험이사의 연봉 1억 넘는 사람을 보험이사에서는 명칭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네, MDRT라고 합니다. 연봉 1억 이상에. 연봉 1억 플러스 기타 소득이 또 있어요. 1억 2천. 남편이. 부인은 피부샵을 하고 있고 족발집 5월달에 오픈. 다른 대부업체가 가져가자마자 2개월 만에 경매 신청을 했어요. 2개월 연체됐다고. 그 물건이에요. 후순위 대환 및 경매 취하자금 대출. 원래는 이게 없었어요. 제가 배우자 소득을 밝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올렸는데 아직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부산에서 오신 분들이 한 4분 정도 계시니까 여기 가격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평수가 커요. 자, 이런 평수가 큰 데에는 어느 정도 재력이 있고 그만큼 라이프 스타일이 높은 사람들이 살 수도 있지만 이런 물건이 경매가 들어가면 경매 매각가율이 낮아져요. 여기는 83%를 했는데 동종 물건을 찾아보니까 85도 있고 84도 있고 이래요. 근데 90% 넘어간 건 없어요. 평수가 크니까. 제가 경매 낙찰감 예상 배당표를 한번 작성해봤어요. 감정가 83.6, 1순위 농협. 1순위 1704만 2,465원은 어떤 금액일까요? 제가 그동안 했으니까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2억 9천 곱하기 365분에 331 곱하기 6.5. 배당받을 때까지 11개월. 아파트이기 때문에 2순위 낙찰된다 할 때. 자, 내가 투자한 거 9,500만원. 자, 1억에서 1억 500에서 9,500이 줄었어요, 지금. 투자자가 없으니까 그 금액이 내려온 거예요. 담보비율이 77%고. 자, 이 2천만 원은 얼마예요? 이거 2천만 원은 뭘까요, 이 금액은? 2,500, 2,061만 3,698원은 어떻게 나온 걸까요? 9,500만 원 나누기 365분에 331, 11개월치 곱하기 24%. 이게. 빼고도 900만 원이 남네요. 근데 여기에 보이지 않는 변수가 있죠. 당해세. 1년에 2번 내는 재산세 안 내면 먼저 배당받는 거고. 여기서 최우선 변제금이 임차인 3천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2억 9,500. 설정 금액 대비했을 때 지금 여기로 하면은 150%인데 3억 4천에 1억 2천이면은 4억 6천, 4억 7천이네. 4억 7천. 4억 7천이 설정이 돼 있는데 3천만 원이 누가 들어온 것도 가짜죠. 경매 방해쯤이 사문서유이죠. 2년 이하의 징역 700만 원 벌금으로 사문서 형사 집행도 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다 해야죠. 지금까지 다 했던 내용들이니까. 자, 저축은행에서는 이 물건 다 가져가래요. 저축은행에서. 수수료 없이. 그동안에 이자, 쌓은 이자도 다 줄 테니까. 연체 떨어내서 충당금 환입시키고 BISB를 높이기 위해.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많이. 자, 이게 기준, 그동안에 저축은행에서 저한테 가져가는 물건 10건 중에 한 건이에요. 자, 매각가율이 89.85고 동종 물건은 110%인 기흥구 원남동에 있는 아파트가 대출 원금이 5억 9천이고 설정 금액이 7억 6,700이에요. 감정가액이 7억 5천. 현재 남아있는 미수이자가 2,381만 9,836원을 나한테 다 줄 테니까 그냥 원금만 가져가래, 원금. 그래서 나머지 배당받을 때까지 해서 수익금이 이렇게 나와요. 근저당권 이전만 하고 그동안에 쌓은 이자와 배당받을 때까지 이자를 다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있다. 전세권을 놔두고
대출받는 경우도 있고 전세권을 대환하기 위해 대출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저기 온 우리 친구가 투자한 건인데 저 친구가 이자 몇 개월 안 들어오자 경매 신청해서 경매 신청하니까 돈 다 갚았죠. 2억 8,300과 이자. 차입약정서에 투자한 거. 영업 위축서로 여기 대부가 투자 여기는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 이름을 해서 3.3% 세금만 내게 위축계약서로 투자하고 질권 설정하고 투자한다. 세율 때문에. 이거는 다음 주에 이치근 세무사님한테 여러분 배우시면 되고요. 자, 이걸 보시면 여러분은 이건 아까 했던 거니까 여러분이 8억 원 있어요. 8억. 수수료 3%, 4%, 2,400 주고 19% 수익. 유동화 시켰을 때 수익 나온 분석을 한 거예요. 이거는 14.3을 운영할 때, 중금리를 이용할 때. 자, 이걸 한번 잘 보세요. 제가 하고 있는 건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거. 전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1억씩 5명에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1억씩 5명. 5억 가지고 지금 얼마까지 만들었죠, 지금? 이자 다 제하고 한 달에 2,800씩 남아. 2,800을 5명에 나눠봐요. 한 달에 500씩 남는 거. 비용 다 제하고. 근데 제가 전주에 설명드렸던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지금. 자, 여기 보면은, 자, 이거는 고객한테 질권대출 이자를 주는 거. 자, 유동화 시킨 금액. 자, 여기 보면은 1억 원에 12%짜리인데, 이거는 7,100만 원 유동화가 됐네요. 금리는 6.6. 여기는 9,300인데, 100% 유동화가 됐네요. 금리 6.6. 이렇게 금리가 12%짜리 같은 경우는 담보 비율이 72%, 7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 유동화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 유동화 금액, 유동화 신청금리, 적립금. 자, 이 적립금이 뭐라고 했죠?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이제 여기까지 갈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이, 자, 공공 대부 주로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에 BNK가 이렇게 들어왔다고 해봐요. 여기 유동화를 해줘요. 유동화를 80에서 90% 유동화를 해줘요. 90%. 여러분 1억을 투자하면은 9천만 원 유동화를 해주고 이럴 때 이쪽에 협약에, 한 협약에 맺힌 데가 있냐면은, 네, 매입사예요, 매입사. 그리고 이쪽 대부가 이쪽한테 수수료를 줘요. 매입사 수수료 0.33%. 여기는 100억 한도를 열었을 때, 100억 범위 내에 유동화를 열어주는데, 100억에 1% 1억 원을 예치를 했어요, 1억 원. 그리고 이 유동화 금액 9천만 원에 0.1% 적립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90만 원. 이 90만 원이 이거예요. 적립금. 이건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적립금 1억 원 했죠? 이거는 언제든지 내가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이 되면은.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있어. 매입사가 엠퍼스트하고 노블홀딩스라고 해요. 노블홀딩스. 여기 몇 프로 준다고 그랬죠, 전에?
수수료 몇 프로 준다고 그랬죠? 매입사한테 여기서 유동화 금액의 0.33 9천만 원에 0.33이면은 얼마예요? 3927 3927 29만 7천 원 29만 7천 원이죠? 이 0.33 금액이 이겁니다. 매입사 수수료. 이건 날아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NPL 50억 법인을 만들거나 하면은 매입사가 선정이 되면은 여기서 가져가는 돈이 한 달에 1,500에서 3천만 원이 돼요. 거저 먹는 돈이. 이 매입사의 역할은 뭐냐면 여기서 유동화를 시켰는데 여기서 이자를 못 내고 연체가 될 때 이 매입사가 가져갈 금액이 원금 플러스 정상이자 3개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걸 가져와서 정상이자와 연체이자 다 받아먹고 연체이자는 지금 빠졌잖아요. 연체이자 2개 플러스 그 다음에 수수료까지 받아먹죠. 그리고 매달 0.33 수수료는 유동화 금액 또 먹고. 여러분 NPL로 큰 거래처가 50억에서 100억이 쌓이면은 매입사 선정이 되면은 이 돈을 거저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동화 금액 그리고 이 물건은 서로 만들어지잖아요. 가져오면 더 좋죠. 이 물건들 24%짜리 연체이자가 없어요. 서로 가져가려고 해요. 이걸 NPL 회사에 팔아먹으면은 더 돈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이 구조를 잘 한번 보시고 여러분도 저는 밤이나 낮이나 제가 1인 은행을 주장했던 얘기. 저는 이제 1인 은행이에요. 지금 이게 30억까지 늘어났어요. 30억의 이자가 계속 나와요. 퇴직 후에도 돈도 막 쓰고 뭐 명품도 가지고 다니면서 자유롭게 즐기는 게 그레이트 그레이족이래요. 그런 삶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이 재테크로 가능한지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넷째 시간에는요, NPL 약정금리 플러스 3%를 해줄 수 있는 고수익 비법 20가지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수익형 부동산하고. 이것도 GPL도 연결이 돼 있지만, GPL에서 하나 연결되어 있는 게 1순위를, 우리가 2순위 대출해서 1순위 대입변제 했을 때, 임의 대입변제나 법정 대입변제 했을 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 그 다음에, 수익형 부동산으로 수익을 내는 거. 그리고 위장 임차인이나 월세 임차인을 배당 배제를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NPL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다 이렇게 담보 주거용 위주로만 하시고 비주거용은 여러분들이 손실이 있을 수가 있다.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 배우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업자가 이제 세무 부분이 중요하죠. 세무 부분. 세무하고, 실제 그 대부 실무 부분을 말씀드리고, 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재개발, 재건에서 수익을 어떻게 낼 수 있는. 중도상환 수수료 부분이 있는데 왜 안 나오나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갚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갚으면은, 뭐, 다음에 필요할 때 연락하면 바로 뭐 돈을 빌려주겠다고 얘기하고, 저 같은 경우는 케이크나 이렇게 커피를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왜냐면 저도 수수료를 안 주기 위해서 원 채무자이자 잘냈던 채무자를 알고 있잖아요. 내가 연락처. 그 사람한테 수수료 없이 또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방법도 만들 수 있고. 이분은 지금 퇴직하셨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입금, 그 다음에 접수번호 나왔으니 돈 보내달라고 여기까지 다 보내주세요. 여러분 핸드폰 투자할 때. 아까 이제 자녀가 부모한테 돈 빌려서 4.6 이자 받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중도상환 수수료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 5,900 투자를 했는데, 대출 나갈 때는 임차인이 없었어요. 이거는 우리 수강생이고 대부 사업자를 내고 투자를 했는데, 최우선 면적은 먼저 배당받았어요. 배당 순위는 경매 비용이 0순위, 1순위는 물건 순위에 따라서 당해세가 없는 경우에, 그리고 당해세뿐만 아니라 이제 최우선 면적금이 있는데, 여러분이 배당을 받을 때 그냥 다음 MPL 시간에 말씀드리고, 자, 여러분들이 최우선 면제금이 있고 임금 채권이 있어요. 그리고 당해세가 있고. 그러면은 우선순위가 어디가 우선? 경매비용은 0순위고 1순위. 자, 최우선 면제금 2,700, 당해세, 그 다음에 임금 채권. 어떤 부분이 우선일까요? 당해세는 근저당권에 밀려있어요. 당일날까지 세금 체납이 없어요. 공과금에 밀려있는 거. 자, 문제는 최우선 면제금하고 임금 채권, 3개월의 임금 채권과 270일 동안의 임금 채권이 체납이 돼 있을 때, 임금 채권과 최우선 면제금 우선순위는 뭐가 우선순위일까요? 배당받을 때. 최우선 면제금과 임금 채권은 동순위예요. 단지 임금 채권과 최우선 면제금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임금 채권은 100% 배당을 받는다는 거고, 최우선 면제금은 낙찰가 2분의 1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다가구 주택일 때 이게 2억이 넘을 수가 있어요, 2억이. 세입자가 많으면. 그러면은, 3억에 낙찰되면 3억 원에 2분의 1, 1억 5천 이상 배당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임금 채권은 100% 배당받는데. 그 부분이 중요한 거고. 자, 문제는 물건이 항상 우선인데, 이게 물건이잖아요. 이것도 물건이고. 1순위 물건, 2순위 물건. 근데 채권이 우선하네요. 대통령법에 시행되어 있는 최우선 면제금은 채권이 물건보다 우선한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2,700만 원 때문에 이 사람이 돈을 다 못 받았어요. 원금이 5,900인데. 지금 2,100만 원 받았으니까 지금 한 3,800만 원 손해네요. 3,800만 원.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한테 제가 그 돈 실제 입금됐는지 확인해달라고 했더니 확인됐어요. 딱 계약일날 2,800만 원, 그 다음날 잔금 다. 아주 교묘하죠, 이 사람. 확정일자까지 당일 받아놓고 공인중개사까지 끼고 당일날 잔금까지 다 치르고. 또 배당 이의소를 이번이 법원에서 나와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쪽에 법무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이나 행정사한테 찾아가서 배당 이의소 양식이 있으니 거기에다 입력만 해서 해둬라 그랬더니, 다 찾아갔더니 이런 거 해본 적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성해줬어요, 이렇게.
신청 취지, 공공사건번호 배당철수 사건에 관하여 6월 17일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결정에 최우선면적인 배당에 대하여 최우선면 2,700만 원 중 별지 기재의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배당금에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의 금액을 병정 청구한다는 재판을 청구 이유. 여기 보면은 우선 변제권을 남용해가지고 형사재판을 받았던 사례들이에요. 경매 방해죄와 손해배상 청구, 사문서 위주로 다 배당받았던 판례 사례들이에요. 그래서 이 요는 여기 지금 빠졌는데 실제 감정가가 예를 들어 3억인데 설정이 4억이 돼 있어요. 거기서 최우선 면제금 들어올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거야. 판사님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한 거예요. 가짜죠, 가짜. 안 그래요? 거기다 공인중개사까지 끼고. 누가 그 계약을 해줍니까? 하지만 이 사람은, 제가 이분한테 그랬어요. 원금의 50%를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통보를 해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통보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소송 진행 중이에요. 여러분이 사업자를 냈을 경우에 이걸 만들어서 기존 여러분들이 투자했던 내용들이 이쪽 대부업체로만 투자했던 내용들이에요. 줄 그은 건 상환된 것들이고. 이것도 다. 이 대부로만 투자한 금액이 지금 150억. 실제 투자한 건 300억. 경매 들어간 게 지금 그런 건 중에 한두 건씩 지금 발생한 걸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5년 정도 되니까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와요. 다. 투자됐던 건들. 담보 비율 다 나와 있고, 직장인 사업자. 저는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300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 대박 나는 거예요, 평생. 상환될 즈음에 전화해서 다른 데 갈아타고. 그 다음에 채무자 연락처 알고, 투자자 연락처 다 알고. 전 다 알려드린 거예요, 여러분한테 지금. 다 알려드린 거예요, 지금. 이렇게 2순위 채권을 저축은행으로 또 매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여기는 지금 상상인 저축은행, 상상인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여기 지금 물건 나와요. 여러분 찾아가면 돼요. 세종저축은행 채권을 매입을 해서 근저당권 이전해서 OK저축은행부터 근저당권 질권대출 이동화 시킨 다음에 나머지 배당 받고 배당 다 받았던. 여러분 질권 설정할 때는 이렇게 나가서 배당 받아요. 여러분 나는 안 지치는데 여러분이 지치는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뭐 질문 있으세요 혹시? 질문.